안녕하세요. 오늘 잠신고등학교 와서 강연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제목은 뉴턴역학과 양자역학입니다. 뉴턴역학과 양자역학 잘 알죠? 또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리하면 복잡하죠. 머리가 아프죠. 그렇지만 오늘은 그렇게 머리가 아픈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뉴턴역학과 양자역학이 무엇인지, 그것들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는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뉴턴역학과 함께 물리학이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물리는 그래서 뉴턴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자연을 탐구하는 방법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물리와는 달랐습니다. 그러면 뉴턴에 의해서 물리가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뉴턴역학으로 물리가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뉴턴이 책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무슨 책이냐면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걸로 압니다. 뉴턴이 프린키피아를 발표하면서 마치 어느 날 갑자기 뉴턴 물리학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책이 언제 발표됐냐면 초판 발표한 날짜가 1687년 7월 5일입니다. 그리고 이 프린키피아는 이렇게 두꺼운 책입니다. 그리고 번역도 되어 있어요. 아주 두꺼운 책인데 사실은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은 만일력 법칙과 뉴턴의 운동 법칙,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라고도 하죠.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새로운 개념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자연을 설명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뉴턴은 왜 프린키피아를 저술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갑자기 물리학이 시작하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를 찾자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게 언제냐면 바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입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어떤 나라 사람이었냐면 폴란드 사람이었어요. 코페르니쿠스가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지동설을 주장했죠. 지동설이 바로 무엇입니까? 지구가 행성들과 함께 태양주회를 원운동한다 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오늘날 코페르니쿠스를 그래서 개척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뉴턴이 나오게 만든 그런 개척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에 관한 책을 써서 발표했습니다. 그 책이 언제 발표됐냐면 1543년에 발표됐는데, 코페르니쿠스는 언제 태어난 사람이냐면 1473년에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1543년에 죽었습니다. 바로 코페르니쿠스가 죽은 날 책이 발표되는데 사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코페르니쿠스가 그렇게 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책을 다 만들어 놓고서 생전에는 발표하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발표하라고 유언을 냈고, 사실 코페르니쿠스가 임종할 때 이 책이 다 준비되어서 임종 시 그 옆에 갖다 줬다라고 하는 말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흥미롭죠?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퀴즈를 한번 내봅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천상법칙을 믿었을까? 의심했을까? 여기서 천상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코페르니쿠스 시대까지는 이 자연을 기술하는 원리가 둘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원리와 지상에 대한 원리. 하늘나라에 대한 원리를 천상법칙이라고 했고, 지상에 대한 원리를 지상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천상법칙은 뭐였냐면, 하늘나라에 속한 모든 물체는 전부 다 지구를 중심으로 원운동을 하는데, 왜 그렇게 원운동을 하냐면 바로 천상세계는 신들이 사는 세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들이 사는 세계는 모든 운동이 완벽해야 됐습니다. 완전해야 됐는데 그 완전한 운동은 무엇밖에 없었냐면 원운동밖에 없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결론을 언제 내리게 됐냐면 고대 그리스 시대에 자연을 면밀하게 관찰해서 얻은 결론인데, 그때 하늘에 있는 별들이 원운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하늘은 신들의 세상이니까
더 이상 확인하지 않고 이 원은 반드시 완벽한 원이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에 있는 별들은 전부 다 완전한 원운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과연 그런 천상 법칙을 믿었을까 의심했을까? 그냥 둘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믿었다 의심했다. 어땠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고르기가 아주 쉽습니까? 네. 답은 무엇이냐면 믿었다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제안한 이유는 천상 법칙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 시대에는 당시에 알고 있던 천상 법칙을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누구든지 다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고정관념, 우리의 상식,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런 원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이렇게 습득을 하죠. 이런 원리는 한번 얻은다면 그게 진리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얘기를 혼자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의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코페르니쿠스는 왜 지동설을 제안했을까? 사실은 이 천상 법칙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그 지동설을 제안한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은 원운동을 하죠. 우리가 보면 전부 다 원운동을 하는데 그 원운동 우리는 지금 잘 알고 있죠. 왜 원운동을 합니까? 사실은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별들이 원운동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어떻습니까? 별들이 다 똑같이 움직이죠. 그런데 그 주위를 헤집고 다니는 별들이 있었습니다. 많지도 않았어요. 딱 5개. 우리가 행성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지금은 그 행성의 숫자가 좀 많아졌지만 딱 5개. 근 18세기까지는 요 5개가 행성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행성의 예를 보자면 여기 있는 것처럼 7월 30일에는 별들 중에서 별들 사이에서 7월 30일에는 여기 있다가 다른 별들은 다 그대로 있는데 8월 10일 날 여기 요만큼 이동합니다. 또 8월 20일 날 이렇게 이동하고 그래서 별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별들을 별 5개를 행성이라고 부르는데 코페르니쿠스는 이 행성들까지도 완전한 운동을 해야지만 천상 법칙이 제대로 설명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지동설이 맞아야 된다. 그래서 지구와 함께 행성들이 지구와 함께 태양 주위를 돌면은 모든 별들이 다 완벽한 운동을 한다고 설명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했지만 사람들은 코페르니쿠스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그런 걱정에 도저히 이것을 발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은 다음에 이걸 출판해라 이렇게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즉 일반 사람들은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이 너무나 터무니없었기 때문에 지동설을 믿지 못했는데 당시의 학자층은 둘로 갈렸습니다. 학자층이라는 건 사실은 당시에는 그 서양에서는 로마 카톨릭이 정신적인 지주를 이루고 있었죠. 그래서 고위 성직자라든가 이런 학자층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성직자들 중에서도 지동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지지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의심을 하는 사람 중에 브라헤라고 하는 덴마크의 천문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덴마크의 천문학자는 굉장히 정확한 측정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지동설이 그럴듯해 보였지만 이것을 선뜻 지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기가 관찰한 그런 경험에 의할 것 같으면 그게 사실일 것 같지 않는데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브라헤는 결심을 합니다. 행성들의 위치를 내가 측정을 해가지고 한번 쭉 날짜가 지나가더라도 측정해서 그걸 기록으로 나눠가지고 그걸 한번 분석해 보리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얼마 동안 측정을 했냐면 20년 동안 측정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브라헤는 이 자료를 분석을 해가지고 행성들의 궤도가 어떤 모양으로 움직이는 것인지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 주위로 움직이는 것인지 태양 주위로 움직이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학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지만 브라헤가 측정한 이런 행성의 위치는 사실은 당시에 망원경도 이미 발명되어 있었는데 망원경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맨눈으로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분위라고 하는 기구를 이용했습니다. 사분위는 뭐냐면 천구에서 별의 위치가 어디에 의존하는가를 여기 그 컴파스 같은 자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하는 이런 기구죠. 이걸 이용해서 정확히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인데, 브라헤는 이걸 스스로 이제 판단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유명한 수학자, 젊은 유능한 수학자인 독일의 케플러에게 이것을 분석해달라고 맡겼습니다. 케플러는 브라헤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독일 사람인데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케플러에게 주고 브라헤는 그만 이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케플러는 이 자료를 수학적으로 분석하는데 또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20년 넘게 분석하면서 드디어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냅니다. 언제부터 결과를 내기 시작했냐면 1609년부터 십몇 년에 걸쳐서 차근차근 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케플러가 이 브라헤 자료를 분석해서 낸 결론이 세 가지, 중요한 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타원 궤도의 법칙입니다. 행성들은 그 태양이 한 초점인 그런 타원을 그리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면적 속도에 대한 것이죠. 행성이 그 태양에서부터 가까이 있을 때는 빨리 움직이고 멀리 있을 때는 천천히 움직여서 태양에서 그 행성을 이은 선이 쓸고 지나가는 넓이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기간을 갖다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칙, 이것은 행성 하나하나에 대한 법칙이 아니라 행성 모두 다에 대한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행성이 태양에 가까이 있는 거에서부터 가까이 있으면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1년, 그 1년의 그 길이가 점점 더 멀어질수록 더 길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조화의 법칙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법칙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16세기에 지동설을 발표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17세기 바로 초죠. 1609년이니까 케플러가 행성 운동에 대한 케플러 법칙을 발표했을 때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겠습니다. 16세기에는 사람들이 어떻다고 생각했습니까?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아무도 믿지 못했다고 했죠. 그러면 17세기에는 사람들이 믿었겠습니까? 못 믿었겠습니까? 믿은 사람들도 있었고 좀 못 믿은 사람들도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17세기에는 케플러의 행성 운동에 관한 세 가지 법칙을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다 믿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자료를 근거로 내린 결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브라헤가 만들었습니다.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수학의 대가 케플러가 내린 결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케플러의 법칙, 다시 말하면 행성들이 지구를 포함해서 전부 다 태양주위를 회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17세기에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한번 여러분한테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행성 운동에 대한 케플러 법칙의 발견으로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도 둘 중에 하나만 골라보세요. 의문이 모두 풀렸다. 다른 더 큰 의문이 생겼다. 자, 이거의 답은 뭐겠습니까? 네, 이거의 답은 두 번째입니다. 의문이 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의문이 생겼어요. 자, 행성들이 타원궤도 도는지 다 알았는데 무슨 의문이 생겼습니까? 바로 그것이 의문이었습니다. 행성들은 도대체 왜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도는가 하는 것이 더 큰 의문이었죠. 왜 이것이 더 큰 의문이냐면 종전까지 코페르니쿠스 시대 때까지 별들이 원운동을 그리는 건 이유가 명확했죠. 신들의 세상에 속한 물체였기 때문에 완전한 운동인 완벽한 운동을 한다고 생각한 건 도무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주 만족했죠. 그런데 타원 궤도를 그린다고 하는 건 도대체 왜 그러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영국에서 이런 세 사람이 있었어요. 렌이라는 사람과 후크라는 사람과 헨리라는 사람.
여러분 이거 다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리학자였는데 나중에 건축의 설계를 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런던에 큰 화재가 났었는데 화재가 나가지고 런던의 시가지가 전부 쑥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런던의 신시가지를 새로 설계해서 아주 바둑판처럼 멋있게 방사형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사람이고 런던에 있는 유명한 성당들은 전부 이 렌이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후크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알죠. 후크의 법칙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뭐 현미경으로 세포도 관찰했고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뉴턴하고 논쟁을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헨리는 이건 헨리 해성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헨리 해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언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용을 해서 헨리 해성의 존재가 나타날 걸 예언을 했는데 당시까지 해성은 몇십 년에 한 번 불쑥 와가지고 꼬리를 쫙 하고서 있다가 3주 만에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해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느님이 인간한테 무엇인가 재앙이나 뭐 이런 걸 예고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자연의 질서에 의해서 온다고 하는 것을 헨리가 예언함으로써 이제 그런 이제 두려움이나 이런 게 없어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 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린키피아가 발표하게 된 그런 데는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냐면 1609년부터 1619년 사이 기간 동안에 케플러가 행성의 운동에 대한 세 법칙을 발표를 했는데 자, 이 세 법칙이 왜 성립하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렌이나 후크나 헨리 같은 이런 세 사람은 케플러의 타원궤도가 도대체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렌은 그때 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가 현상금을 걸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토론이 있은 다음에 헨리가 뉴턴을 찾아갔습니다. 뉴턴은 상당히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외부와 별로 교통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일찍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됐는데 누가 비난을 하면 그거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의견을 잘 발표하지 않았었는데 헨리는 대신 굉장히 사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헨리는 누구나 잘 찾아가는데 뉴턴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뉴턴에게 이제 상의를 한 거죠. 근데 뉴턴이 헨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 이유 벌써 다 알아. 나 옛날에 다 해놨어. 라고 하면서 자기의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그 노트를 본 헨리는 깜짝 놀랐죠. 그래서 헨리가 뉴턴에게 그 노트의 내용을 책으로 발표할 것을 권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는 뉴턴의 프린키피아가 나오게 그렇게 뒤에서 보조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1687년에 프린키피아가 출판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뉴턴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뉴턴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국 사람으로 1642년에 나서 1727년에 죽었는데 82살까지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사람. 물리에서는 첫 번째로 유명한 과학자다, 물리학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물리를 새로 세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리의 뼈대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661년에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이제 졸업하면서 1669년에 그 케임브리지 대학의 아주 유명한 교수였던 베로 교수가 있었는데 베로 교수가 루카시안 교수라는 석좌 교수였습니다. 석좌 교수란 학교에서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는 교수인데 이 교수를 이제 뉴턴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교수가 아닌 다른 일을 하는 데로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2대 루카시안 교수가 된 사람이 바로 뉴턴입니다. 그런데 뉴턴이 사실은 그 프린키피아를 연구하게 된 내용은 언제 공부했냐면 학생 때, 대학교 학생일 때 1665년에서 66년 사이에 런던에 흑사병이 유행했습니다. 패스트였죠. 그래서 흑사병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 그걸 치료한다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전염이 셌기 때문에. 그래서 흑사병이 있는 지역을 폐쇄합니다. 그리고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멀리 이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흑사병이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뉴턴도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프린키피아에 발표된 내용들, 만일력 법칙이나 운동 법칙 같은 생각들을 전부 다 거기서 이제 했다고 하는 것이죠. 뉴턴의 운동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면 무엇이 필요했냐면 미분과 적분이 필요했는데 이 미분과 적분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뉴턴이 미분과 적분을 만들어서 이 내용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뉴턴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잘 알려져 있냐면 사실은 뉴턴은 굉장히 어려서부터 일기를 썼습니다. 백지로 된 일기였는데 백지로 된 책이 쫙 일기책이 있어요. 그것들이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기책에다가 날짜를 이렇게 적지 않았어도 필체가 변한 것만 가지고서도 이 뉴턴이 언제 무슨 시대에 무엇을 연구했는가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인터넷에서 뉴턴의 다이어리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뉴턴의 다이어리 거기 쫙 있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전에 후크가 뉴턴하고 논쟁하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죠. 후크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뉴턴한테 만일력 법칙을 자기가 먼저 발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게임이 안 됐어요. 나중에 뉴턴의 일기에서부터 뉴턴이 만일력 법칙을 언제 어떻게 생각하게 됐는지가 거기에 확실하게 거기에 전부 다 나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뉴턴 프린키피아를 발표한 다음에 즉각적으로 프린키피아의 내용을 사람들이 전부 다 인정하고 뉴턴의 물리학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로 유명한 과학자가 되고 굉장히 당시에 자기 당대 아주 유명해졌어요. 영국은 물론 유럽 전체에서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가 됐는데 그 뒤에는 더 이상 큰 과학적인 물리학적인 업적은 남기지 않고 무엇을 했냐면 1696년에 영국의 조폐국장으로 임명되고 3년 뒤에는 조폐청장에 취임해가지고 화폐를 만든다는 거지. 위조 화폐를 적발한다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상류 사회에서 아주 이제 재미있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죽기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아주 청렴하고 검소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82살에 죽을 때는 아주 장엄하게 상원 의장이라든가 이런 귀족들이 뉴턴의 그 유해를 운구해가지고 유해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이제 왕이나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이제 안치되는 그런 묘지의 사원에 안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턴이 시작한 물리학은 어떻게 이제 인정을 받고 있냐면 17세기 초에 행성 운동에 대한 케플러 법칙 세 가지가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는데 당시 알고 있던 그 법칙은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프린키피아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만일력 법칙과 운동 법칙을 이용하면 여러분이 이제 대학교에 가면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법칙이 그 운동 법칙을 이용해서 다 풀린다고 하는, 확실하게 거기서부터 예언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운동 법칙을 이용할 것 같으면 지상에 있던 당시에 조금 이상하게 생각됐던 많은 현상들을 전부 다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케플러의 타운궤도 법칙을 약간 벗어나는 운동을 목성과 토성이 하는데 사실은 이건 왜 그러냐면 태양이 행성들을 잡아다니는 만유인력만 적용할 것 같으면 그러면 완벽한 타운궤도를 돕니다. 근데 실제는 지구를 포함해서 모든 행성들이 약간 궤도 자체의 축이 조금씩 회전을 하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세차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세차 운동은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약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17세기에도 목성과 토성의 궤도가 약간 벗어나는 그런 그걸 한다라고 하는 걸 이미 천문학적인 그 관찰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 행성과 행성들 사이의 만일력 때문임을 자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설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있었냐면 당시에 갈릴레이의 진자의 등시성 이거 있었죠. 그거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체를 줄로 연결해서 흔들리면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주기가 진폭이 크거나 작거나 항상 똑같은데 그 주기는 무엇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냐면 거기에 매달은 질량에는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길이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데 그것이
당시에 뭐라 하냐면 영국에서 측정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적도에서 측정했을 때하고 주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게 발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뉴턴의 운동법칙으로 또 만유인력 법칙으로 설명이 잘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밀물과 썰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런 것도 다 잘 설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뉴턴의 물리학으로 이런 모든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뉴턴의 물리학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17세기까지는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이 자연을 항상 인간들은 자연을 설명하는 방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세기 전까지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지상법칙과 천상법칙으로, 지상법칙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찾아낸 것이었죠. 그래서 움직이던 물체도 결국에는 정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상법칙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상법칙이었습니다. 이것을 성립했는데 행성운동에 대한 케플러 법칙이 도대체 설명될 수 없었던 것을 뉴턴의 운동법칙으로 다 설명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런 뉴턴의 운동법칙이 옳다고 하는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전에 지상법칙과 천상법칙이 옳다고 하는 것은 사유에서 생각해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지상법칙은 인간이 사는 세상이 법칙이기 때문에, 천상법칙은 신이 사는 세상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인데, 그러면 뉴턴의 운동법칙과 만유인력 법칙은 어떻게 알게 되느냐? 왜 그러냐면 뉴턴의 운동법칙과 만유인력 법칙, 뉴턴의 물리학, 뉴턴의 역학은 그 기술을, 그 내용을 표시하는 것을 수학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수학으로 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연현상을 숫자로 대표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물리량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자연현상을 숫자로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뉴턴의 자연법칙은 이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식인데, 이 자연법칙에 의해서 물리량을 찾아내면, 물리량을 구해내면, 물리량을 계산해내면 그것을 실험으로 구한 물리량하고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러면 같으면 이게 옳다, 다시 말하면 계산한 결과로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뉴턴의 운동법칙은 행성의 운동뿐 아니라 관찰되는 모든 자연현상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 하나하나 밝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까지 17세기까지는 천상법칙과 지상법칙이 서로 다르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의 법칙으로 천상과 지상이 다 설명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멋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뉴턴으로부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이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뉴턴 역학에서 뉴턴의 운동법칙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자연현상을 기술하는 기본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물리 시간에 선생님한테 들었습니까? 기본법칙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든 자연을 기술하는 법칙을 설명해 주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대학교에 가면, 특히 이공계 대학교에 가면 전공별로 각각 전공에 나오는 이제 중요한 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공에서는 그 식들이 왜 성립하는지 이런 거 증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식이 성립하는 건 무엇으로 증명하냐면 뉴턴의 운동방정식으로 증명하기 때문이죠. 그런 기본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연법칙이 왜 성립하는지를 이제 풀어주는, 알려주는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도 잘 알죠? F는 ma입니다. 이 F는 ma는 질량 곱하기 가속 또는 힘 이랬는데, 자,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게 바로 기본 법칙이고 모든 자연현상을 설명하는가, 이거 좀 의심되죠. 근데 사실은 F는 ma가 단순히 질량하고 가속도를 곱해서 힘 구하는 법칙, 또는 힘을 질량으로 나눠서 가속도 구하는 법칙, 그런 법칙이 아니라 어떤 법칙이냐면 이런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요 A가, 가속도가, 이 X가 위치입니다.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2번 미분하는 것이 바로 가속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들은 적이 있죠. 이렇게 식 속에 미분이 포함된 것을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미분 방정식을 이제 여기다 쓴다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미분이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미분 방정식에는 변수가 2개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방정식 하면, 우리 2차 방정식 하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렇게 쓰는 게 이게 방정식이죠. 방정식이 있으면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뭐 구하는 겁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거 풀어라 그러면 a 구하는 겁니까? 아니죠. x 구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미분 방정식도 이렇게 미분 방정식이 나와 있으면 이거 이제 방정식이 풀어야 됩니다. 이거 풀으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제 미분 방정식을 배우면 그게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변수가 두 가지 종류의 변수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 미분의 분모에 나와 있는 t와 같은 것입니다. 이 식에서는 t인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독립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분의 분자에 나와 있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종속변수라고 하고, 이런 미분 방정식을 푼다고 하는 건 뭐냐면 종속변수를 독립변수의 함수로 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분 방정식의 풀이는 숫자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2차 방정식의 풀이는 숫자 2개죠. 3차 방정식의 풀이는 숫자 3개죠. 근데 미분 방정식의 풀이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속적으로 많은 숫자들, 그것을 독립변수의 함수로 종속변수의 값을 구한 거, 이게 바로 미분 방정식의 풀이고, 뉴턴의 운동법칙도 무엇입니까? 독립변수가 t.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뭔지 알아요? 이게 시간입니다. 그리고 x는 무엇입니까? f는 m dt 제곱분의 d 제곱 x 할 때 이 x는 질량이 m인 물체의 위치가 x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체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푼 것이고, 이것을 풀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아냐면 그 물체의 위치를 지금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시간에다가 대입하면 그 위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다 내일 대입하면 내일 위치가 나오고, 모레를 대입하면 모레의 위치가 나오고, 어저께를 대입하면 어저께의 위치가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물체들이 모여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체들, 구성 물체들 하나하나가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될지를 전부 다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변하는지 하는 걸 미리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물리학입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법칙을 풀 것 같으면 자연현상의 기본을, 모든 자연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17세기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물리학이 17세기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뉴턴의 운동법칙을 발표한 다음에 뉴턴의 운동방정식은 어떤 경로를 거쳤을까 궁금하죠? 자, 이런 경로를 거쳤습니다. 사실은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이런 벡터 방정식입니다. 여러분 벡터 배웠죠? R 위에 화살표 있는 거, 이건 벡터입니다. 이제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벡터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것의 풀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 분자에 있는 게 이 R, 요게 이제 풀이가 될 텐데, 요 R을 뭐라고 부르냐면 위치 벡터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 미분 방정식의 풀이는 이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 포함된 질량 m을 갖는 물체의 위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풀어서 구하는 목표가 되고, 위치 벡터를 구하면 그냥 위치 벡터 하나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무엇을 만들 수가 있냐면, 알 수가 있냐면 과거, 현재, 미래의 위치를 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알면 우리가 그 위치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물체와 관련된 모든 물리량을 거기서부터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물체에 관련된 물리량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가깝게는 속도가 있죠.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걸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뭐가 됩니까? 운동량이 되죠. 그리고 속도의 제곱에다 질량 곱해서 둘로 나누면 그게 뭐가 됩니까? 운동 에너지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 물체에 관련된 모든 물리량은 바로 이 위치 벡터, 단순히 그냥 위치 벡터가 아니라 시간의 함수로 구한 위치 벡터로 모든 물리량을 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위치 벡터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물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푼 풀이는 바로 그 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우리한테 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풀기가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어떤 문제들을 하냐면 빗면 아래를 내려오는 물체, 또 도르래 연결된 물체, 뭐 이런 거 열심히 풀죠. 그러면 이 자연현상을 이해하려면 빗면이 굉장히 중요하고 도르래가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 고등학교 때는 항상 빗면하고 도르래만 푸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냐면 공중에 이렇게 던진 물체나 이런 거 전부 다 물체가 일정한 힘을 받는 경우입니다. 물체가
운동하더라도 똑같은 힘을 받는 거예요. 그 똑같은 힘이 바로 뭡니까? 바로 중력입니다. 그렇죠. 중력은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mg라고 하는 똑같은 방법을 힘을 받죠. 그러면 F는 m에서 사실은 미분방정식인데 미분방정식을 풀 때 어떻게 풀 수가 있냐면 F가 일정이면 어떻게 됩니까? 가속도가 일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분방정식은 사실은 어려운데, 풀기가 어려운데 특별히 이렇게 일정한 힘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풀어서 등가속도 운동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 있죠. 이 공식은 등가속도 운동하는 경우에 미리 등가속도 운동하는 방정식도 미분방정식인데 그걸 미리 풀어놓은 것입니다. 자, 여기다가 대입해서 물체의 속도와 위치를 시간 함수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힘일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가 있지만 힘이 변하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물체가 이동하면서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크기가 변할 수도 있고 방향이 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우리 dt 제곱분의 d 제곱 x 이렇게 2차 방정식으로 안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1차 방정식으로 표현하더라도 1차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하더라도 요거 미분 방정식이 돼 가지고 이 f가 속도에 의존한다든지 위치에 의존한다든지 이렇게 좀 복잡하면 이걸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물리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풀기가 특히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그냥 힘이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서 풀기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상 물체가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서 대상 물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또 풀기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풀기가 어려워지면 물리학자들은 어떤 이제 작업을 하냐면 그냥 풀기가 어려워도 그냥 열심히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기 쉬운 식으로 바꿉니다. 어떤 방법으로 바뀌느냐?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해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리에서는 사실 물리 공부할 때 골치 아픈 게 뭡니까? 막 물리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외워야 될 것도 많고 식도 많죠. 근데 사실은 역학 공부하면서 우리가 사용할 식은 뭐밖에 없냐면 뉴턴의 운동방정식밖에 없고 결국은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푸는 것인데 이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풀기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해 가지고 문제를 풀기가 쉽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다 공부하기는 어렵지만 간단히 하나를 보면 우리 이제 학교 때 뉴턴의 운동방정식 배우고 그다음에 또 뭐 배웁니까? 이일 에너지 정리 배우죠. 이 이일 에너지 정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뉴턴의 운동방정식하고 똑같은 법칙입니다. 단지 어떻게 했냐면 이 운동법칙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양변에 dr을 곱합니다. dr을 양변에 곱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이건 좀 복잡하니까 설명 자세하게는 안 하겠어요. 그리고 그 양변을 적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적분의 좌변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냐면 1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우변에서 나오는 걸 뭐라고 정의하냐면 운동에너지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1이라고 하는 새로운 물리량과 운동에너지라고 하는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하는데 이런 물리량은 사람이 만든 물리량입니다. 물리량 중에서 위치 이런 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속도 이런 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질량 이런 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1 그러면 이것은 사람이 설계를 했습니다. 뭐 처음부터 1이라는 게 어디 있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1이라는 나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해. 그런데 그 1은 물리에서 얘기하는 1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물리에서는 1이라고 하는 걸 정의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교과서로 가실 때요. 어떻게 정의했는가? 사람이 정의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정의했냐면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풀기 쉽게 만들려고 정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건 어떤 뜻이냐면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물체한 일은 물체의 운동에너지 변화를 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법칙이 바로 일에너지 정리인데 이 일에너지 정리가 바로 뉴턴의 운동방정식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에너지 정리는 뉴턴의 운동법칙과 똑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F는 MA는 뉴턴의 운동방정식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 에너지 정리 앞에는 사람이 안 붙어 있죠. 누가 발견한 거 아닙니다. 그냥 뉴턴의 운동법칙을 다른 형태로 바꿔 쓴 것입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다른 물리량, 새로 만든 물리량을 이용해서 바꿔 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일 에너지 정리로 뉴턴의 운동방식을 표현할 것 같으면 물체에 변한 힘이 작용할 때도
물론 일정한 힘이 작용할 때도 그 빗면을 내려온 물체에도 일 에너지 정리로 풀면 쉽게 풀릴 수 있죠. 그렇지만 물체의 힘이 변하는 경우에도 쉽게 편리하게 이용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일 에너지 정리에서 합력이 한 일은 반드시 운동 에너지가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뭐냐면 A가 B한테 일을 하면 B의 에너지가 바뀌는데, 에너지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운동 에너지도 있고 포텐셜 에너지도 있고 열 에너지도 있고. 근데 어떤 에너지로 바뀔지는 경우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근데 이 일 에너지 정리에서 딱 한 가지 알려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합력이 한 일은 반드시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일 에너지 정리의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또 더 간단하게 풀이할 수도 있는데, 어떠냐면 사실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물체의 운동을 결정하죠. 근데 그 힘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는 힘하고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하지 못하는 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포텐셜 에너지 그럼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 핵력 포텐셜 에너지, 또 뭐 이런 식으로 힘마다 그 포텐셜 에너지가 정의됩니다. 근데 마찰력 포텐셜 에너지, 이런 말 안 하죠. 마찰력은 포텐셜 에너지로 대표되지 못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힘마다 따로 정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 포텐셜 에너지는 무엇이나 마찬가지냐면 힘의 법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바로 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는 바로 거기서부터 만유인력 법칙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인데,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와 만유인력을 나타내는 힘과의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여기에 요 F가 보존력이라고 한다면, 이 보존력 속에다가 중력도 집어넣을 수 있고 전기력도 집어넣을 수 있고 뭐 핵력도 집어넣을 수 있고 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 힘의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식에 의해서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이 마이너스 4는 바로 뭐냐면 이 A가 B한테 해준 힘을 작용해서 해준 일이 에너지로 조정된다고 그랬죠. 이때 이 포텐셜 에너지는 무엇이 조정된 거냐면, 그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한 힘에 거슬려서 해준 일이 포텐셜 에너지로 정의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RS 이렇게 쓴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인데, 이 기준점이란 여기가 이 포텐셜 에너지는 위치마다 정해지는데, 이 위치가 바로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다라고 하는 점이 바로 기준점입니다. 이 기준점은 어떻게 정하냐? 마음대로 정합니다. 마음대로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하냐? 편리하게 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준점을 이렇게 정해놨으면 그 다음에 임의의 위치 아래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걸 이제 여기서 구태여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 에너지 정의를 또 다른 모양으로 문제가 복잡해지면, 근데 사실은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물체가 포텐셜 에너지로 대표되는 힘만 받는다면, 보존력만 받는다면, 근데 이게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위에 나오는, 우리 주위 세상에서는 힘을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는 보존력과 마찰력 같은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할 수 없는 힘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 대상이냐면 원자 내부가 대상입니다. 원자 내부에서 작용하는 힘은 몽땅 다 포텐셜 에너지로 대표할 수 있는 힘입니다. 거기는 마찰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로 대표되는 힘만 작용하는 경우에는, 다시 말하면 보존력만 받는 경우에는, 그러면 일 에너지 정리를, 다시 말하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더 간단하게, 더 멋있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걸 여기서 지금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그래서 일 에너지 정리가 다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되는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어떤 조건이 하나 더 있어야 되냐면, 물질에 작용하는 힘이 반드시 보존력이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 에너지 정리를 여기서 이렇게 딱 보겠습니다. 일 에너지 정리를 양변 이렇게 적분을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좌변은 여기다 힘하고 위치 벡터를
곱한 거, 요게 바로 이제 1에 해당하는 것인데, R1에서 R2까지 움직이면서 한 일, 이게 바로 합력이 한 일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분의 1 mv 제곱을 여기서부터 이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분해서 이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운동 에너지로 이제 정의를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왜 운동 에너지 앞에 2분의 1이 붙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은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부터 정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자, 요 힘이 보존력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보존력이라면 우리 보존력의 정의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이걸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냐면 우리 적분을 할 때, 여러분 적분 혹시 배웠습니까? 적분 구간이 있는데 이 적분 구간을 나누어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R1에서 R2까지 적분한다면 요거를 첫 번째 항은 R1에서 RS까지 적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RS에서부터 R2까지, 요 RS는 아무거나 집어넣어 좋죠. 중간에 구간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항상 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RS는 무엇으로 여기 표현한 거냐면, 요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으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R1에서 R2까지 한 일을 R1에서 내가 정하는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에서까지, 그 다음에 그 기준점에서 R2까지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하냐면, 이러면 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요건 어떻게 표현됩니까? 요걸로 비교해서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아래 구간과 뒷 구간이 여기서 여기 바뀌었죠. 요 바뀌면 요 앞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 VR1 이렇게 됩니다. 요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는 요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R2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건 R1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요건 R2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걸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VR1 빼기 VR2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요건 바로 뭐하고 같아요? 요거하고 같다 그랬죠. K2 빼기 K1하고 같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또 요리를 하냐면, 여기서 다른 거 안 합니다. 그냥 이항만 합니다. 단순히 어떻게 이항을 해요? 마이너스 붙은 건 반대변으로 보내면 플러스가 되죠. 근데 그렇게 보냈더니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플러스인 두 항이 나왔는데, 여기서 플러스라고 하는 건 그 값이 플러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운동 에너지 자체는 항상 플러스 값만 가질 수 있지만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값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요 식에서는 앞에 이제 마이너스는 없어졌죠. 근데 요 좌변은 바로 뭡니까? 앞에 원자가 다 붙었죠. 이건 바로 뭐냐면 R1이라는 위치에서의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R2가 붙었죠. 이건 바로 뭡니까? R2라는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더하는 것이죠. 이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게 이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R1과 R2가 그 두 개가 같은 특별한 점을 골라낸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아무 점이나 두 개를 골랐습니다. 아무 점이나 두 개를 골랐는데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했더니 같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점을 더하더라도 VR3 더하기 K3 해도 같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리량을 새로 정의하면 포텐셜 에너지에다가 운동 에너지를 더한 양을 새로 다른 양으로 정의하면 어떤 좋은 일이 있냐면 그걸 2라고 정의하겠어요. 그러면 E1은 E2다. 이게 뭐냐면 어디서나 E1은 E2는 E3는 어디서나 이가 다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역학적 에너지라고, 이 양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르고, 요게 어디서나 같다라고 하는 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굉장한 법칙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법칙하고 똑같은 법칙이에요? 뉴턴의 운동 법칙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뉴턴의 운동 법칙이 뭐예요? 자연의 기본 법칙이라고 그랬죠.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모든 걸 다 설명하는 법칙이라고 그랬죠. 이는 일정이라고 하는 이 간단한 법칙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법칙이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 이 이는 일정을 풀면 우리가 구하는 목표가 뭡니까? 바로 이는 일정을 적용한 물체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식을 풀더라도 그걸 그대로 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17세기에서부터 18세기, 19세기를 거쳐서 이런 것들이 다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세기에 가면서 이렇게 뉴턴의 역학만 나온 것이 아니라 18세기부터는 무엇도 알려지기 시작했냐면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에 대한 원리도 알려지기 시작하고 19세기 말에는 드디어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의 원리를 완벽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맥스웰의 전자기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는 4개의 방정식이 있는데 이 4개의 방정식이 한 방정식의 4가지 형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200년에 걸쳐서 전자기학이 발달하면서 여러 학자들에서 발견된 쿨롱 법칙, 암페어 법칙, 비오-사바르 법칙, 패러데이 법칙 이런 것들을 하나로 다 통합하는 그런 법칙이어가지고 이 뉴턴 역학과 맥스웰의 전자기학 이 2가지로 모든 자연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인간이 자신하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9세기 말에는 그렇게 자신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면 대학교에서 물리학과를 유럽에 있는 대학교에서 물리학과를 하나둘씩 없애는 그런 대학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제 자연을 기술하는 법칙은 특히 자연을 기술하는 물리학이 어떻습니까? 너무 간단하죠. 역학도 어때요? 사실은 그걸 적용해서 푸는 건 어렵지만 식 자체는 간단하죠. 전자기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줄 아는데 맥스웰의 전자기학, 맥스웰 방정식을 볼 것 같으면 아주 간단하고 아주 체계적입니다. 자, 이렇게 완벽하게 자연을 이해했다라고 생각할 무렵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0세기가 됩니다. 20세기가 되면서 전에는 도저히 그 내부는 절대로 모른다고 생각됐던 원자 내부에 대한 정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자로는 돌턴의 원자론 해가지고 이 모든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원자론이 나왔고 이 원자론은 뭐냐면 원자가 있는데 이거 개념이 뭐냐면 물질을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 내부는 신만이 알지 거기에 무엇이 있다면 그 내부는 더 이상 알 수가 없는 그런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20세기로 넘어서면서 20세기가 언제 시작입니까? 1900년이 20세기죠. 그 20세기가 시작하면서 원자 속의 정보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자 속의 정보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 설명할 수가 없다는 뜻은 뭐냐면 당시 알고 있던 물리학 그게 바로 뭐예요? 뉴턴의 역학과 맥스웰의 전자기학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결해야지 될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해결하는 것이 뭐냐면 양자역학이고 양자역학이 그래서 원자 내부를 설명하는 원자 내부를 그래서 미세계라고 부릅니다. 미세계의 기본 법칙이다. 우리 거의세계, 우리 주위세계는 이제 미세계가 나온 다음에 미시세계에 대해서 원자 내부 세계에 대해서 거기에 대립하는 말로 이제 우리 주위세계를 거시세계라고 부릅니다. 거시세계의 기본 법칙, 거시세계에 대한 현상을 전부 다 설명하는 기본 법칙이 바로 뭐였어요? 뉴턴의 운동방정식이었죠. 근데 양자역학에 대한 운동법칙, 그러니까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거시세계의 운동법칙이라고 한다면 미세계에 대한 원자 내부 세계에 대한 운동법칙이 또 있습니다. 이 운동법칙이 바로 미세계의 기본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미세계의 기본법칙을 이제 찾은 다음에 그게 양자역학이 되는데 우리 양자역학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하는 이야기를 또 나머지 조금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20세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869년은 아직 19세기죠. 19세기 이제 중반 조금 지난 거죠. 이때 뭐가 나왔냐면 맨델레프의 원소 주기율표가 나옵니다. 이 원소 주기율표는 맨델레프가 사실은 러시아 그 화학과 교수였습니다. 학생들한테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원소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니까 이 원소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소의 주기율표는 원자가 기본 입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기율표가 뭡니까? 원자들을 질량순으로 비율했더니 원자 번호가 반복이 되면서 똑같은 성질을 갖는 원소들이 반복되죠. 그것도 똑같은 원소들이 놓여있는, 방법도 똑같죠.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원자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독립적이라면 서로 다른 원자가 비슷한 성질을 가질 수가
있기가 어렵죠. 만약에 비슷한 성질을 갖는다면 그 안에 그렇게 비슷해야지 되는 무슨 원인이 들어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안에 무언가 원인이 들어있다면 그건 기본 입자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원소의 주기율표가 암시해 주는데, 근데 이로부터 한 30년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자가 발견이 되는데,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자를 발견합니다. 이건 당시에 가장 작은 원자라고 생각한 수소 원자의 2000분의 1밖에 안 되는 크기였기 때문에 이 전자가 바로 원자 내부에 들어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그런 입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자 내부에 이 전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톰슨이 이제 전자 발견하고 나서 톰슨의 원자 모형이었죠. 이 전자가 원자 내부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저기에 이렇게 끼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형을 냅니다. 근데 진짜로 원자 속에 이제 그 전자들이 어떻게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러더포드가 실험하죠. 당시에 이제 새로 알게 된 알파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알파선을 금박에다가 금을 얇게 핀 데다가 이제 쪼이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알파선이 그 금박을 맞고, 금박은 굉장히 얇은데 그걸 맞고서 통과하는 게 아니라 튀어나왔어. 되튕겼죠. 자,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원자 속에 들어있는 양전하는 전부 다 굉장히 좁은 영역에 있어야 된다. 그걸 이제 원자핵이라고 불렀죠. 그런 원자핵을 발견하고, 그러면 전자들은 어떻게 있어야 되냐. 전자들이 원자 속에 가만히 있으면 그 원자핵으로 전기력 받아서 끌려 들어가겠죠. 그래서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거기 돌아야 된다. 마치 행성들이 태양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돌아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사실은 지구가 태양에다가 곤두박질을 하지 않는 이유는 돌기 때문이죠. 그게 돌렸습니다. 근데 그 돌렸더니 그걸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하가 뺑뺑 돌면 거기서부터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게 당시 알고 있던 전자기학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송신 안테나가 있으면 송신 안테나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전자기파가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방송을 듣는 거죠. 그러면 송신 안테나에서 전자기파가 어떻게 나올까? 막 그거 나오는데 막 거기서 막 누가 막 전자기파를 막 내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그 송신 안테나에서 전자들이 뺑뺑 돌기만 하면 그러면 전자기파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전자들이 1초에 1000번 돌면 진동수가 1000번짜리, 주파수가 1000번짜리. 우리가 KBS 방송 그러면 97.3MHz인데 이건 1초에 9730만 번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KBS 방송이 나오는 그건 전자가 1초에 9730만 번 뺑뺑 돌면, 그럼 거기서 이제 전자기파가 나오는 것이죠. 원자에서도, 원자 내부에서 전자가 뺑뺑 돌면 거기서 그 전자기파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전자기파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에너지죠. 전자기파는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전자의 에너지가 점점 줄어드니까 그 전자가 가만히 있어도 원자핵으로 들어가지만 뺑뺑 돌아도 역시 원자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정된 원소를 구할 수가 없어서 이걸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원자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될 텐데, 이 원자 내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 정보가 좀 있으면, 우리 17세기 어땠습니까? 지동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브라이가 새로 측정을 했죠. 그 측정한 자료를 가지고 케플러가 그걸 이제 분석을 해서 케플러 법칙을 이제 알아냈습니다. 그것처럼 원자 내부에서도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절실하게 깨닫는 차에 알고 봤더니 놀랍게도 원자 내부에 대한 정보는 이미 엄청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태양에서 오는 빛입니다. 태양에서 오는 빛에는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성질이 전부 다 원자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태양에서 오는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빨주노초 파는볼을 이렇게 이제 펴지죠. 이게 펴질 때 각 파장별 바퀴를 보면 어디가 제일 밝냐면, 어떤 게 제일 세냐면 빨주노초 파는볼, 여기서 빨주노초 파는볼 여기 뒤에 여기 빨간색으로 그렸는데 이건 빨간색 아닙니다. 이건 눈에 안 보이는, 이건 적외선이에요. 저 왼쪽에 있는 건 자외선입니다. 근데 저게 가시광선, 그 가시광선 부분이 태양에서 오는 빛에서 가장 센 게 바로 뭐냐면 가시광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흑체 복사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 흑체 복사 곡선은 곧 이제 자세히 설명할 텐데, 이 흑체 복사 곡선을
플랑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에너지 양자화 조건에 도달하는데, 이 에너지 양자화 조건이 원자 내부를 설명하는데 귀중한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이렇게 그 프리즘을 통과시켰더니 빨주노초 파남보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그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펴졌죠. 근데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까만 선들이 엄청 많죠. 여기에 수천 개의 까만 선들이 있습니다. 이 까만 선들이 처음에는 프리즘에 불순물이 있어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고 어떤 프리즘이나 여기에 까만 선이 있는 위치가 다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까만 선이 놓인 위치의 파장이 다 똑같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선으로 된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프라운호퍼 선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선 스펙트럼이 무엇을 알려주냐면 이 선 스펙트럼의 파장, 여기 파장이 아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리드베리 공식이라고 하는 간단한 공식으로 요 파장을 전부 다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요 두 가지가 바로 원자 내부를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그런 정보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플랑크가 어떻게 플랑크 양자화 조건에 도달했는지 보겠어요. 플랑크는 독일 사람인데, 원래 플랑크는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무엇을 보고서 물리에 크게 감명했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학교 선생님이 유도해 줬겠죠. 그걸 보고서 머리를 벽으로 때리는 것처럼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원래는 작곡가가 되려고 했는데 물리학자가 되자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 희망을 바꾼 사람입니다. 이분이 1900년에 흑체 복사 곡선이라고 한 곡선의 공식을 구하는 거, 이걸 하다가 이제 에너지 양자화 개념에 도달했는데, 이게 뉴턴의 물리학과는 어긋납니다. 뉴턴의 역학의 모순이 되기 때문에 이게 흑체 복사 곡선을 설명하는 데만 이용이 되고, 나중에 제대로 된 그런 관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자기는 그렇게 믿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플랑크가 흑체 복사 곡선에서부터 발견한 에너지 양자화 조건이 미세계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기본적인 거다라고 하는 게 점점 알게 되고, 그래서 플랑크를 나중에 양자역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른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흑체 복사 곡선이라고 했는데, 흑체란 뭐냐? 흑체는 까만 물체입니다. 근데 까만 물체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빨간 물체라고 하는 것은 빛을 쬐줬을 때 나머지는 다 흡수하고 빨간 빛만 반사하는 게 빨간색 물체입니다. 그러면 까만 물체는 뭐냐? 모든 빛을 다 흡수합니다. 그러면 모든 빛을 왜 물체가 흡수할까?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그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성질을 알아야 되는데, 물질의 성질을 알려면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성질을 알아야 되는데, 이때 요 20세기 초에는 그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때죠. 그래서 흑체에 대해서 간단한 모형을, 당시 알고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간단한 모형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떠냐면 여기에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 구멍이 외부와는 이렇게 조그만 구멍으로, 여기 큰 동공이 있습니다. 이 동공을 캐비티라고 그래요. 이 동공이 조그만 구멍으로 연결이 되면 여기에 우연히 빛이 여기에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안으로 들어가고 다시 반사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반사 안 되겠죠? 어떤 빛이랑 이 안으로 쏙쏙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조그만 구멍은 우리가 흑체다. 그래서 이 흑체의 모형은 바로 뭐냐면 여기에 조그만 구멍, 요게 흑체입니다. 요거만 흑체인데요. 그러면 이 흑체에서는 빛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내가 쪼여준 빛은 다 흡수하는데, 내가 쪼여주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부터 빛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 안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죠. 이 동공, 캐비티의 벽은 빛을 흡수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완전히 반사한다고 하면 안 없어지고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이따가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연히 여기서 만나겠죠? 그러면 이 구멍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깥으로 나오죠. 이때 나올 때 어떤 색깔의 빛이 나오겠습니까? 모든 색깔의 빛이 다 나오는데, 이때 요 흑체의 온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안에 들어있는 파장, 빛의 파장들의 분포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장들이 어떻게 해서 파장의 분포가 무엇으로 결정이 되냐면 단순히 흑체의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흑체 복사곡선 하나 그린 적 있죠. 이게 이제 가시광선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5500도, 절대 온도로 5500도면 이런 흑체 복사곡선이 되는데, 이게 바로 태양의 표면 온도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표면은 가시광선 부분이 가장 센 그런 빛을 내는데, 온도가 달라지면 이렇게 이제 곡선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였냐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 흑체 복사 곡선이 온도에 의해서, 온도라고 하는 단 하나의 물리량으로 딱 결정이 되니까 어때야 되겠어요? 학자들은 이 흑체 복사 곡선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걸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19세기 말까지 이걸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식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흑체 복사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면 식 두 개를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요 왼쪽에 요 부분만을 요거 비내 공식이라고 하는데 요 부분 이렇게 잘 설명합니다. 또 요쪽은 요거 레일리 진스 공식이라고 하는데 이건 두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요건 잘 설명하는데 요걸 하나로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플랑크가 바로 박사를 하고서 요 문제를 붙잡고 어떻게 할까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공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한 그 흑체의 모형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썼냐면 흑체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나오는 파장이 이제 결정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빛의 에너지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연속적인 값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적인 값을 갖는 것을 이제 어떤 구간에서 많이 갖는지 이거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걸 갖다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작은 구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F인 그런 빛이 있다면 이렇게 작은 구간으로 나누어서 이 구간은 이 F에다가 H라고 하는 작은 상수를 하나 곱했어요. 그리고 이 H가 점점 작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요 계단에서 계단 요 들어가는 부분이 점점 없어져 가지고 연속된 그런 에너지로 되겠죠. 나중에는 식이 다 이제 유도가 되면 나중에는 H를 0으로 보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했더니 이런 식으로 했더니 어떠냐면 흑체 복선을 설명하는 식을 딱 유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통계를 이용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것도 설명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평균과는 간단한 통계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식을 딱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생긴 식이었어요. 이게 바로 플랑크의 흑체 복사 공식이었는데 그 흑체 복사 공식에 여기에 요 H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 H가 나중에 어떻게 보내야 된다 그랬어요? H를 0으로 보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 H를 0으로 보내면 어떻게 하면 여기 또 파장이 이렇게 있죠? 요 H를 0으로 보낸다고 하는 건 파장을 굉장히 크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H가 아무 값이나 요 흑체 복사 공식을 잘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플랑크가 우연히 어떤 값을 하나 했더니 잘 설명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H는 특별한 이런 값일 때만 설명하고 이 값이 아니면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진동수와 이런 특별한 값의 상수로 연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E는 HF. 이게 처음에는 적당히 자르려고 작은 숫자를 곱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H가 딱 이런 값이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너지의 양자와 공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빛의 에너지는 요놈의 정수배가 되어야지만 된다. 요거보다 더 작게 자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H를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플랑크 상수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해서 흑체 복사 곡선에서부터 그 플랑크의 에너지 양자 공식이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빛의 스펙트럼으로부터 두 번째로 알게 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있는 선 스펙트럼의 파장이었죠. 그 선 스펙트럼의 파장은 태양에서 오는 빛의 그 검은 선, 이게 흡수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이 흡수선 스펙트럼의 파장이 또 무엇하고 일치하냐면, 원소가 있으면, 기체가 있으면 그 기체를 뜨겁게 가열하면 거기서부터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은 백색 빛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걸 프리즘으로 통과할 것 같으면 딱 몇 가지 정해진 색깔의 빛이 나옵니다. 그 색깔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냐면 바로 파장. 파장은 진동수와 같죠.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 바로 빛의 속도인데, 빛의 속도는 안 변하니까 파장이 정해지면 진동수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동수에 따라서 또는 파장에 따라서 빛의 색깔이 결정이 되는데, 원소마다 가시광선 중에서 몇 가지 그 원소의 특색인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소는 언제 하더라도 뜨거운 수소에서 나오는 선 스펙트럼은 딱 정해져 있고, 산소도 뜨거운 산소에서 나오는 선 스펙트럼이 딱 정해져 있고, 그래서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면 먼저 어떻게 하냐, 그걸 뜨겁게 가열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선 스펙트럼을 보는 거예요.
자, 그거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는 관찰되지 않은 그런 선스펙트럼이 나오면, 파장이 나오면, 이건 새로운 원소구나, 이렇게 알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나오는 파장들이 전부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냐면, 아까 얘기한 태양에서 오는 빛의 그 까만 선들 있죠? 흡수 선스펙트럼의 파장과 전부 일치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흡수 선스펙트럼에 있는 파장은 뜨거운 원소에서 나오는 선스펙트럼의 파장과 전부 일치한다. 원소의 원자 내부의 정보를 태양의 선스펙트럼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 19세기 말에 유명한 게 무엇이었냐면 수소의 선스펙트럼이었습니다. 이 수소의 선스펙트럼이 사실은 자외선 영역과 적외선 영역까지 합할 것 같으면 굉장히 많은데,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딱 4개 있었어요. 이 딱 4개의 이 선스펙트럼 파장이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가 하는 게 당시에 큰 의문거리였습니다. 이걸 해결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위스의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인 발머라고 하는 선생님이었어요. 이 4개의 선스펙트럼이 뭐였냐면, 여기 4개의 그 색깔이 이거였어요. 빨간색, 그 다음에 하늘색, 그 다음에 파란색, 보라색, 그리고 그것의 파장이 나노미터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4개를 어떻게 간단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식을 수학자인 발머가 만들었습니다. 언제? 1885년에. 이거는 사실은 러더포드가 원자 핵을 발견한 것이 1911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전에 그다음에 전자를 발견한 것은 1897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자를 발견한 것보다. 그다음에 톰슨의 원자 모형이 나온 것은 1904년이었어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먼저 이 발머 공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발머 공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간단하죠? 요 n에는 뭘 집어넣냐면, 여기에, 그 다음에 b 값은 이런 값을 딱 집어넣고, 여기다가 n에다가 3, 4, 5, 6 이렇게 집어넣을 것 같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기다 3을 딱 대입했어요. n에다가 3 대입하고, 요 b에다는 요 값을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그 계산 결과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봤더니 어떻습니까? 요 앞에 있는 세 자리를 딱 맞추죠. 그리고 4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요거 세 자리 딱 맞추죠. 5를 대입하면 딱 이렇게 됩니다. 6을 대입하면 여기까지 4번째 자리까지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근데 왜 이걸 맞추는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수학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숫자 4개 맞추는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거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나중에 이제 발머는 나중에 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이거 해가지고 이제 물리학을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교 교수가 되는데, 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발머의 이 공식을 변형을 해가지고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리드베리인데, 이게 바로 리드베리 공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스웨덴의 광학 분야에 종사하는 이제 물리학자였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발머 공식을 간단하게 고치는데, 언제? 1888년 발머 공식이 나오고 3년이 지난 다음이죠. 이때 어떻게 고치냐면, 요거를 람다분의 1 이렇게 이제 고칩니다. 그랬더니 요 상수가 좀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요식하고 요식하고는 똑같은 식인데 요 상수값만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 2자리를 뭘로 바꾸느냐? 여기도 n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n이 2개 나와요. 그래서 n1, n2. 아까는 발머 공식에서는 n만 3, 4, 5, 6 집어넣으니까 4개가 나왔죠. 이제 n1, n2에다가 모든 자연수를 다 집어넣으면 어떠냐? 그때 나오는 파장은 전부 다 태양의 선스펙트럼에 포함된 파장들이 여기서부터 다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때 요 얘는 그렇게 바뀌었는데, 요 R을 뭐라고 그러냐면 리드베리 상수라고 하는데, 리드베리 상수는 자, 많은 실험들을 다 맞추기 위해서 딱 하나를 이렇게 골라냈어요. 이렇게 딱 하나를 골라내면 모든 선스펙트럼의 파장을 다 구할 수가 있다고 하는 놀라운 일. 이거 굉장히 놀랍죠? 요 시가 하나 가지고 하는 게. 그렇지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식을 유도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잘 아는 보어입니다. 그게 수소 원자 모형을 제안한 사람이죠. 그게 닐스 보어로 덴마크 사람인데, 덴마크에서 코펜하겐 대학에서 공부한 다음에
영국으로 유학을 와서 톰슨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코펜하겐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다 코펜하겐 대학에다가 보호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양자역학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은 양자역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전부 다 노벨상 받게 됩니다. 노벨상 엄청 많은 사람들이 받았는데 이분도 수소원자 모형으로 1922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이 바로 왜 만들었냐면 리드베리 공식, 이 리드베리 공식이 바로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원자의 내부 사정과 연관이 있겠죠. 이 리드베리 공식을 유도하는데 바로 이 식을 유도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용했냐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성립한다고 가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합니다. 그리고 뉴턴의 운동법칙을 적용했더니 여기서 리드베리 공식이 튀어나왔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어떤 날 그랬어요.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뺑뺑 돌면 전자기파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무엇에 의해서? 당시 알고 있는 전자기 법칙에 의하면. 근데 우리 주위 보면 어떻습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전자기파 안 나오죠. 그래서 전자기파가 안 나오는 그런 특별한 궤도가 있다. 그런 안정된 궤도가 있다. 그러면 전자기파는 언제 나오느냐? 전자가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움직일 때 나오는데 그때 움직일 때는 각 궤도의 에너지 차이가 플랑크의 에너지 양자 조건에 맞는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한다. 그러면 그 궤도는 어떻게 해서 정하느냐? 그 궤도도 어떻게 정하냐면 가군동량, 그 전자의 가군동량이 여기 NH바, H바는 어떻게 구한 거냐면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거를 H바, H자에다가 그러다가 탁 선을 하나 긋고 이걸 갖다가 H바 이렇게 씁니다. 이 H바는 2파이분의 H인데 이게 바로 가군동량의 단위가 됩니다. 요것의 정수배일 때만 그런 가군동량이면 바로 이런 궤도가 된다. 이 세 가지 가정을 했더니 리드베리 공식이 여기서 튀어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리드베리 공식이 어떻게 튀어나오는지 직접 보이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턴의 운동법칙을 적용하려면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전자에 작용하는 힘을 구해야 되죠. 그 전자에 작용하는 힘은 쿨롱 법칙을 구합니다. 그리고 F는 MA의 가속도가 있어야 되겠죠. 가속도는 여기다 구신가속도를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구신가속도 잘 알죠? R분의 V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자에 적용합니다. 전자에 적용한다는 건 F하고 A를 이렇게 대입하고 여기다가 전자의 질량을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대입해 보겠어요.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무엇을 풀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속력을 풀 수가 있겠죠. 속력 풀고 나머지는 이제 R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속력을 구했으면 이 속력 가지고 무엇을 이용하냐면 세 번째 조건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가운동량을 정해야 되겠죠. 우리 선운동량, 운동량 하면 그러면 MV죠. 가운동량은 뭐냐면 I 오메가. 그래서 관성 모멘트에다가 각속도를 곱한 것인데 그건 무엇하고 같냐면 원운동의 경우에는 MVR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R인 원을 속력 V로 회전하면 거기다 질량을 곱한 MVR이 바로 가운동량입니다. 그래서 속력을 이렇게 아니까 저기다가 MVR 곱하면 우리 가군동량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됩니다. 아까 속력 구한 데다가 M하고 R만 곱한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조건이 바로 뭐였어요? 요게 NH바와 같다. 그래서 요 놈이 NH바와 같다라고 놓으니까 나머지 R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아는 겁니다. 여기서 E는 전자의 전하, 그 다음에 H바는 플랑크 상수, M은 전자의 질량 다 아는 거예요. R만 빼고. 그래서 여기 R을 이렇게 구합니다. 그랬더니 R이 무엇의 함수로 나옵니까? N의 함수로 나오죠. 그래서 N이 1, 2, 3 이렇게 대입할 것 같으면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궤도가 나옵니다. 여기를 돌면 전자기파가 안 나온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궤도를 구했으니까 이번에는 무엇을 구하느냐? 그 전자의 에너지를 구하겠습니다. 그 전자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냐면 먼저 그 궤도를 뉴턴의 운동방정식에 이렇게 대입하겠어요. 그러면 각 궤도에서 만족하는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나왔는데 이 운동방정식의 양변을 Rn으로 곱할 것 같으면 무엇을 만들 수가 있냐면 운동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운동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의 절반과 같아요. 그래서 전자의 에너지는 운동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인데 저 운동에너지에서는 요걸 이렇게 갖다 놓고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갖다 놓으면 더할 것 같으면 이렇게 딱 되는데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Rn으로만 주어졌으니까 에너지가 이제 N의 함수로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n으로 이렇게 n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쓰면 이렇게 돼요. 나머지는 다 아는 거고 여기서 n. 그래서 첫 번째 궤도의 에너지는 n에다가 1을 넣고 두 번째 궤도의 에너지는 n에다 2 넣고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지나갈 때 나오는 빛의 진동수는 무엇에 의해서 정해지겠습니까? 바로 에너지 양자화 조건. 이게 E 프라임 빼기 E가 바로 두 개의 에너지 차이죠. 그게 바로 HF와 같다. 라고 하는 플랑크의 에너지 양자화 조건을 적용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F를 파장으로 고치기 위해서 C는 람다 F와 같다. 이거까지 집어넣을 것 같으면 우리 여기서 바로 무엇을 구할 수 있냐면 쫙 이걸 구하는데 여기다 요걸 여기다 집어넣겠어요.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정리했더니 어떤 꼴로 됐어요? 자, 이런 꼴로 됐죠. 이게 바로 뭡니까? 리드베리 공식이 튀어나왔죠. 자, 근데 이렇게 리드베리 공식이 튀어나왔다 그래서 아직은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리드베리 공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이 리드베리 상수를 알기 위해서 이 리드베리 상수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파장들을 다 만들 수 있는 리드베리 상수를 리드베리가 하나 딱 골라냈죠. 그거하고 딱 일치하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리드베리 상수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거 한번 계산을 해보겠어요. 왜 계산 쉽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다른 거 전부 다 아는 거예요.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1일 때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아는 거니까 계산을 합니다. 여기 지금 내가 제대로 다 계산하겠어요. 요거 내가 어떻게 속임수 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값이 딱 나왔어요. 근데 리드베리가 구한 식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이 계산으로 구한 식은 1.098. 리드베리가 구한 것은 1.097이죠. 어떻습니까? 네. 리드베리 공식이 수소 원자의 보호 모형 가지고 빡 나왔다라고 하는 거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리드베리 공식이 왜 나왔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제 그거 알게 됐으니까 야, 너무 좋다. 이제 문제가 다 이제 풀렸나 보다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호 모형으로 리드베리 공식을 유도할 수 있어서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모두 풀렸다. 더 큰 의문이 생겼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이겠습니까? 네,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은 걸 느끼죠. 근데 17세기에 더 큰 의문이 생겼던 것처럼 여기서도 더 큰 의문이 생겼는데 그 더 큰 의문이 바로 무엇입니까? 수소원자에서 보호의 세 가지 과정. 이건 도대체 터무니없는 거죠. 이건 도대체 어떻게 성립하는 것일까? 그래서 17세기에서도 왜 타원 궤도를 도는 것일까? 이 문제를 파고들다가 뉴턴의 역학이 나온 것처럼 보호의 세 가지 과정이 왜 성립하는 것일까? 이거를 이제 해결하면서 양자역학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양자역학의 기본 법칙, 그걸 양자역학의 운동법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양자역학의 운동법칙은 두 사람이 발견합니다. 거시세계의 운동법칙은 뉴턴 한 사람이 발견했다고 한다면 이 양자역학의 기본법칙은 1년 사이로 1925년에 하이젠베르크가 그리고 1929년에 슈레딩거가 발견하는데 그 두 발견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먼저 하이젠베르크를 먼저 소개합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유명하죠. 불확정성 원리를 제안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이젠베르크는 이 원자 내부에 대한 여러 자료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선스펙트럼을 설명하고 이런 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당시에 알고 있던 물리학은 적용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상상이 가능한 원자 모형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결함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이 어떻습니까? 당시에 알고 있던 뉴턴의 역학을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전자기학도 집어넣었죠. 바로 그래가지고는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세계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막 고민하다가 우연하게 뭔가 미세계에 대한 숫자를 막 계산을 했습니다. 수소에 대해서. 그 숫자들을 갖다가 나열을 해가지고 곱해봤더니 어떤
일관성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1925년에 그 일관성이 있는 이제 그 운동 방정식을 찾아냈고, 그다음에 불확정성 원리는 그 뒤에 이제 알아냈는데, 이 불확정성 원리도 양자역학 원리로부터 설명할 수 있는 것인데, 불확정성 원리는 양자역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불확정성 원리를 가지고 양자역학을 그냥 설명하는데, 이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 법칙이 아니라 경험 법칙입니다. 관찰한 바에 의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기본 법칙인 양자역학의 운동 법칙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젠베르크가 도달한 건 뭐냐면, 막 계산을 했더니 뭔가에서 하나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식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행렬 가지고 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도교수인 보른이 보니까 이게 당시에 자기가 대학교 때 공부했던, 수학과에서 공부했던 선형대수에서 나온, 선형대수가 행렬과 벡터에 대한 것에 대한 걸 하는 것이 이제 선형대수인데, 거기서 나오는 식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이, 이게 바로 미세계에 대한 자연법칙이었습니다. 이게 유명한 양자역학의 기본 법칙입니다. 근데 수학에서 나오기 시작한 이 행렬에 의한 식을 당시의 물리학자들은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다른 물리학자들이 이걸 적용을 해가지고 무엇에 응용하거나 이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925년에 하이젠베르크에 이게 나왔지만 이게 크게 어떤 영향력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파급되지 못했는데, 바로 1년 뒤에 슈레딩거가 또 기본 법칙을 찾아냅니다. 슈레딩거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오스트리아 사람이었어요. 이때 사실은 이제 그 양자역학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잘 아는 드브로이의 물질파 있죠. 드브로이의 물질파는 빛과 전자가 빛도 이중성,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 전자도 이중성, 입자의 성질만 아니라 파동의 성질도 갖고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드브로이가 물질파 이론을 내 가지고 이제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거죠. 근데 이 츄리 대학에 있으면서 드브로이의 물질파에 대한 강연을 했더니, 청중 중에 하나가 만약에 전자가 파동이라면 파동 방정식을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파동 방정식은 파동이 만족해야지 되는 그런 방정식을 파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청중의 제안을 듣고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바로 그런 전자에 적용할 파동 방정식과 유사한 미분 방정식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하이젠베르크는 행렬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슈레딩거는 이렇게 미분 방정식을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었고, 그것을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1926년에 발표했어요. 근데 이 미분 방정식은 뉴턴 역학이나 전자기학이나 늘 이용이 되는 거였습니다. 물리학자들이 아주 적용하기가 쉬워요. 잘 풀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여러 가지 분야에다가 원자 또는 당시에 또 알려고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방사능이었습니다. 원자 핵에서부터 알파 입자가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런 것도 슈레딩거 방정식 적용하니까 아주 쉽게 풀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이 미세계에 대한 진짜 옳은 방정식이구나 하는 거를 아주 최초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오스트리아에 있다가 독일의 베를린 대학 교수로 이제 부임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슈레딩거 방정식은, 아까 하이젠베르그의 방정식은 어찌어찌 하다가 짜맞춰서 도달했다고 한다면, 슈레딩거 방정식은 어떻게 유도했는지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파동 방정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소개하겠습니다. 파동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 매질이 진동하는 모습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공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진동하는 모습은 코사인 함수 또는 사인 함수 이렇게 표시하죠. 그래서 파동은 시간과 공간 모두에 의존해서 이렇게 변하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파동을 표현하는 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람다는 파장입니다. 근데 삼각함수의 한 파장은, 한 주기는 2파이죠. 그래서 거리에서 람다만큼 가면 2파이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시간에서는 한 주기가 지나가면 2파이가 지나가니까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에 람다분의 2파이, 그 다음에 주기 t분의 2파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거 이렇게 복잡하게 쓰면 되니까 요 람다분의 2파이를 k라고 하나로 씁니다.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파수다, 웨이브 넘버다 이렇게 부르고, 이 파수는 람다분의 2파이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메가, 이 오메가는 t분의 2파이, t분의 1은 진동수죠. 진동수. 근데 여기다 또 2파이를 곱하면 각진동수가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각진동수다고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요 파동을 대표하는 식인데, 파동을 대표하는 식에서 좌변의 파이는 그 파동이 움직이는 매질 이동한 변위가 되죠. 그리고 우변에 있는 A는 바로 진폭이 되죠. 그리고 여기 가로 속에 들은 건 이 파동의 위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파동을 코사인 함수, x와 t에 의존하는 코사인 함수로 표시하는데, 이렇게 코사인 함수로 표시하는 것을 허수를 포함한 지수 함수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쉽게 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산이 아주 쉬워집니다. 미분하는데 코사인 함수나 사인 함수를 미분하는 것보다 지수 함수를 미분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오일러 공식이라고 하는 유명한 공식을 합니다. 여러분들 압니까?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i 알파는 코사인 알파 더하기 i 사인 알파 이러는데, 허수라는 건 뭡니까? 없는 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익스포넨셜 i 알파로 쓴 다음에 그 마지막 답을 실수 부분만 취할 것 같으면, 그러면 코사인 알파만 취한 것 같은 그런 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파동을 표현하는 식도 바로 이런 모양으로 쓸 것 같으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코사인이나 사인으로 표현하더라도 식이 유도는 되는데, 이렇게 익스포넨셜로 하면 식이 아주 쉽게 유도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 방법 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파동 방식은 어떻게 만드냐면, 파동을 표현하는 식이 이렇게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독립변수가 x하고 t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x만에 의해서 미분합니다. x로만 미분해서 두 번을 미분하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k제곱 파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미분하는 거 잘 모르면 그냥 나만 믿고 이렇게 따라오세요. 요거 어떻게 미분하는지 하나 중요한 거 아니에요? 파동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하는 것만 여러분한테 지금 잠깐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두 번 미분해가지고 여기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파 이렇게 나오는데, 봤더니 어떻습니까? 여기도 파이가 있고 저기도 파이가 있죠. 그래서 똑같은 파이가 같다고 놓으면, 그래서 요 좌변을 왼쪽에 있는 걸 k제곱으로 나누고 오른쪽에 있는 걸 오메가 제곱으로 나눠서 빼면 0이 되겠죠. 이게 바로 파동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 파동 방정식은 어떻게 구한 거냐면, 여기서 근데 여기는 k제곱 나누기 v제곱인데 k제곱 나누기 오메가 제곱인데, k제곱 나누기 오메가 제곱은 그 v제곱분의 1하고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 파동 방정식에는 그 파동의 속력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파동 방정식을 유도한 것과 똑같은 방법을 슈레딩거가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유도하는데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럼 뭐만 다르냐? 이렇습니다. 우리 플랑크의 에너지 양자화 조건이 있었죠. 플랑크의 에너지 양자화 조건을 이용하는데, 우리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토탈 에너지와 운동량과 질량 사이는 이 식이 성립합니다.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식이고, 빛에 이걸 적용할 것 같으면 빛은 정지 질량이 0이어가지고 뭐가 성립하냐면 E는 PC라고 하는 게 항상 성립해요.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해서 에너지 양자화 조건, E는 HF가 있었죠. 이 E는 HF에다가 요걸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집어넣냐면, 자, HF니까 요거 E5는 H하고 E5 이렇게 바꿔 썼어요.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요건 H 오메가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에너지 양자화 조건을 다르게 쓴 겁니다. 뭘로 표시했어요? 각진동수로 표시한 거예요. H바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드브로이 파장은 어떻게 유도하냐면, 에너지 양자화 조건에서부터 바로 유도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P는 C분의 2죠. 이 에너지 양자화 조건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HF를 이렇게 집어넣는데, 여기다 또 뭘 집어넣냐면, C는 람다 F를 이렇게 집어넣을 것 같으면 람다분의 H가 되죠. 그래서 람다는 P분의 H다 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데, 이 람다는 P분의 H는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P는 H 람다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P는 H 람다 이렇게 바꿔 쓴 거를 다시 H바 K 람다분의 2파이가 바로 K라고 그랬죠. 그래서 H바 K. 그래서 두 가지 조건, 플랑크의 에너지 양자화 조건은 뭐가 되냐면, 여기 에너지는 H바 오메가. 그 다음에 드브로이의 물질파 파장은 뭐가 되냐면, 운동량은 H바 K. 이렇게 에너지하고 각진동수, 운동량하고 선운동량하고 파수 이렇게 연결되는 거, 요 두 개를 이용할 겁니다. 어떻게 이용하느냐? 아까하고 똑같이 물질파도 파동이라고 생각하면 아까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X의 편미분하고 T의 편미분합니다. X의 편미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단 아까는 어땠어요? 아까 사용한 그 관계식이 아니라 이 관계식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데 두 번 미분할 것 같으면 뭐가 뛰쳐나오냐면 이런 게 뛰쳐나오겠어요. 그러면 요 k제곱을 이걸 이용을 해서 바꿔 쓰면 뭐가 되냐면 k제곱 했으니까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된 거 하나 딱 놔두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p제곱 p사인은 마이너스 h바제곱 파셜 x제곱분의 파셜 제곱 p사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t에 대한 것은 한 번만 미분합니다. 한 번만 미분해도 바로 에너지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튀어나오냐면 요거 오메가면 이걸 이용해 가지고 마이너스 i h바분의 2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걸 이용할 것 같으면 여기에 2 p사이는 ih바 파셜 t분의 파셜 p사이 요게 나옵니다. 요 두 개를 이용하는데 어떻게 이용하느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뉴턴의 운동 방정식하고 무엇이 똑같은 방정식이라고 그랬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똑같은 법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다른 물리량으로 운동량과 포텐셜 에너지와 에너지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걸 어떻게 이용하냐면 양변에다가 푸사를 이렇게 곱합니다. 양변에 이렇게 푸사를 곱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여기 P제곱 푸사가 나왔죠. 이 P제곱 푸사가 나오는데 저걸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푸사가 나왔죠. 이 푸사가 나오는데 요걸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에 도달을 했는데 이것은 당시에 학자들이 잘 알고 있는 미분 방정식이었습니다. 이건 쉽게 풀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양자역학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었고, 이게 바로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미세계에 대한, 원자 내부 세계에 대한 기본 법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적용해서 모든 미세계에 대한 것은 이 운동 방정식으로 전부 다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요 미세계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 두 가지가 나왔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 방정식이고, 또한 뭐라고 그랬어요? 슈레딩거의 파동역학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요 두 개가 어떻습니까? 뭐 비슷해라도 보입니까? 전혀 달라 보이죠. 그래서 처음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도대체 자, 요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렇게 숫자들로 나열했다고 하는 것은 미세계가 연속되지 않고 불연속인 세계다. 그런데 처음에 에너지 양자화 조건이 나올 때 에너지라고 하는 건 반드시 연속적이어야지 됐는데 미세계에서는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플랑크의 에너지 양자화 조건으로 알게 됐었죠. 그래서 하이젠베르크의 행렬 방정식이 1년 더 먼저 나왔다 그랬죠. 그때 이게 나왔을 때 미세계에서는 이렇게 불연속적인 걸 설명해야지 되니까 이게 아주 그럴듯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징이 있냐면 푸사이라고 하는 이 종속 변수가 반드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야지만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은 연속적인 것을 대표하는데 도대체 불연속적인 것을 대표하는 행렬역학과 연속적인 것을 대표하는 이 파동역학이 어떻게 서로 같은 것을 설명하는 것일까 굉장히 의심이 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그걸 누가 해결하냐면 디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결하는데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거의 미세계에 대한 운동 법칙을 어찌어찌해서 찾아낸 것입니다. 근데 이 이후로 디렉을 포함해서 그 뒤에 학자들이 미세계를 설명하는 기본 아이디어와 기본 법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운동 법칙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 운동 법칙을 서로 다른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하나는 하이젠베르크의 행렬 방정식이 되고 다른 하나는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이 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건 바로 뭐냐? 논리 정연하게 미세계를 설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제2부는 그런 논리 정연한 미시세계를 설명하는 논리 정연한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도달했는가 하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는 어떤 원리가 들어가냐면 아까 하이젠베르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세계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세계다라고 했죠.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거시세계를 설명하는 방법은 도저히 적용할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미세계다. 그러면 그런 미세계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자,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20년에 걸쳐서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미세계에 대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결과로 오늘날 우리의 첨단 과학기술 문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또는 뭡니까 그 텔레비전이나 또는 뭡니까 그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첨단 과학기술이 바로 원자 내부 물질의 성질을 속속들이 알아서 오늘날의 그 발명가들은 뭔가 열심히 실험하다가 우연히 발명하는 게 아닙니다. 미세계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이런 성질을 우리가 기본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본 법칙을 풀어서 미리 예견하고 새로운 물질도 계산을 먼저 다 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우리 미세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 이 미세계의 자연법칙을 깨닫기 때문인데, 근데 이 미세계를 기술하는 자연법칙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냐?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 제2부에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제2부 기대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